네,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들이 어제 구속한 뒤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김만배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상으로 인해서 간과 폐 손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 부위 중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는 아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에도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도 공판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당사자 안 나가고 변호사가 나가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출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한 상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좀 안전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속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이제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추가 횡령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로 인한 추가 기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서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이시는데 발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거나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그런 세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청구를 할 거고, 법원에서도 그 세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세 가지가 다 해당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그 김만배 씨의 네. 측근 2명이 네네.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봤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혐의가 뭐냐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장동 수익은 범죄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26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아니면 뭐 수원 등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것이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김만배 씨가 언제 구속이 됐냐면 작년 11월 4일 날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러한 일들이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혐의가 범죄 수익 은닉이니까 이 돈을 잘 찾아가지고 추가로 추징 보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60억 그 수표라고 하는 그러한 돈이나 아니면 다른 돈이 구체적으로 달리 혹시 쓰였으면 그 용처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검찰은 또 이제 천화동인 1호가 2019년에 거둔 수익 565억 원 중에 대여금 384억 9천만 원이 화천대유, 청와동인 1호 임직원, 또 김만배 씨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간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면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아마 이거는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에서 지출한 그 대여금 384억 원 9천만 원의 흐름이 네.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대여금이 화천대유로 이제 159억 9천만 원,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임직원 김만배 측근 이 씨에게 135억 원. 최대 주주 김만배 씨에게 90억 원이 간 정황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세 가지 돈 정황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실제 계좌로서 어떠한 금액이 어떻게 언제 손출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 이동 동선,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을 423억 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받고 나서 10분 만에 이 220억 원 가량을 어디론가 송금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 10분 만에 220억 원이라는 돈을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뭐 10분 만에 220억이라고 한 돈을 송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날짜에 주목을 합니다. 2021년 10월 6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10월 6일이면 어떤 때냐면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한 게 2021년 9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휴대폰을 던졌네 어쩌네 그 이야기, 그 난리친 날이었거든요. 예. 네. 유동규가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 체포가 돼서 10월 4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10월 6일이라고 하면은 유동규 씨의 영장 발부돼서 구속된 다음 날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급박한 시점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숨겨왔던 일들이 드디어 수사 대상이 되는구나. 마음이 되게 급박하고 급할 텐데 그러한 시점에 400억이나 되는 돈을 굳이 그 시점에 그 배당을 갖다 받고 그 중에서 또 220억을 급하게 10분 만에 송금을 했다. 이게 일각에서는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으면 김만배 씨가 그 급박한 시간에 저렇게 했을까라고 말씀도 하던데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220억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아직 좀 불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김만배 씨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첫 구속 이후에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고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김 씨가 퇴원 이후에 진술 태도를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든 걸 추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좌 내역이나 그런 것들 관련자들 진술로 인해서 결국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텐데 뭐 본인이 이제 죄가 없다면 지금의 태도를 견제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관련된 죄가 있고 어차피 그거는 관련자들 진술이나 기자 내역이든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자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자,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를 위례 신도시의 사업자로 지정을 하면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일단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위례 그 신도시는요. 제가 봤을 때 스몰 대장동이고 예. 대장동의 오픈 게임이에요. 그 본 게임이 그 대장동이다라고 하면 위례 신도시는 제가 봤을 때 오픈 게임. 왜냐하면 구조나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규모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 위례 사업권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 돈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등을 위해서 나눠 쓰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동규는 정진상한테 이런 이야기를 보고했다. 수차례, 5차례 보고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례 사업자로 선정된 게 누구였습니까? 남욱 변호사 그 일당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거의 모든 일을 정진상과 상의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같은 거 봤을 때는 결제 문서의 상당 부분에 그 정진상이 사인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알지 못했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 유능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알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위례만 가지고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예. 검찰에서는 또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수익 중에 428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하고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진실은 어떻게 밝혀져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5가지 특혜라는 게 특혜가 특혜인가 그 여부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개발 업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민간 개발 업체가 어떤 사업을 수주했을 때 거기에 따라 뭔가 주는 게 그냥 통상에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이 업체에게만 주는 특별한 예인 건지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민간단체 사이에 이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이 줄이고 그다음 민간단체 이익을 늘렸다. 네. 그러면 이거가
이례적으로 민간 단체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 그 여부도 이제 판단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한두 명, 그러니까 많지 않은 진술을 바탕으로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네네. 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 영장이 10월 22일 날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혐의는 다른 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2월, 작년 2월이죠. 유동규에게 20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6억에 해당하는 돈이 8억 4,700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된 돈은 6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면 김용 부원장은 2019년 11월까지는 경기도 대변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공직을 맡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됐는데 만약에 그 돈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까지 경기지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수수가 된 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김용 씨를 보고 6억이나 되는 큰 돈을 김용 씨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제공을 했겠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김용 씨의 그 진술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변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